폰디체리 동물원은 산토시 파텔 씨에게는 큰 즐거움과 두통거리의 근원이었다. 그는 동물원 설립자이자 주인, 관리인, 그리고 53이나 되는 직원의 수장이었고 우리 아버지였다. 하지만 내게 그곳은 지상 낙원이었다. 동물원에서 자라면서 좋은 기억밖에 없다. 난 왕자같이 살았다. 사람들은 동물원에 대해 헛소리를 많이 한다. 그릇된 정보를 얻은 순진한 이들은 동물이 야생이라야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자유롭기 때문에. 그건 사실이 아니다. 야생동물들은 가차없는 서열체계의 지배를 받는다. 언제나 공포를 느끼고 먹잇감은 부족하고 영역을 사수해야 하고 기생충을 참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자유란 어떤 의미를 지닐까? 야생동물들은 공간도 시간도 자유롭지 못하고 관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동물은 원래 그렇게 보수적이다. 동물은 아주 작은 변화에도 당황한다. 동물은 며칠이고 몇 달이고 똑같기를 바란다. 놀라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동물원에서는 어떤 동물이 평소 자리에 평소 그맘때 평소 자세로 있지 않으면 무언가 일이 생긴 것이다. 황새 한 마리가 평소 자리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모든 일이 벌어진다. 동물은 동물원에 자리를 마련한다. 자연에서처럼 새 영역을 차지하고 탐색하며 소변을 뿌려서 영역을 표시한다. 일단 이주의식을 치르고 자리를 잡으면 초조한 세입자 같은 기분을 느끼지 않는다. 갇혔다는 느낌은 더더욱 없다. 오히려 주인이 된 기분을 느끼며 동물원 안에서도 야생 그대로 행동한다. 침범을 받으면 사력을 다해 영역을 지킨다. 그렇게 동물원에 가두는 것이 야생으로 사는 것보다 객관적으로 더 나을 것도 나쁠 것도 없다. 동물의 욕구만 충족된다면 대자연이든 인공 환경이든 영역은 기정사실이 되어버린다. 동물원을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동물원을 폐쇄한다 해도 난 상관없다. 이제 폰디체리 동물원은 없어졌다. 이제 폰디체리 동물원을 구경할 수 있는 곳은 한 곳뿐이다. 바로 내 기억 속. 동물원 업계에서는 동물원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이 인간이라고 말한다. 아버지는 매표소 바로 뒤벽에 선홍색 글씨로 동물원에서 가장 위험한 건 뭘까요? 라고 적고 작은 커튼이 있는 곳으로 화살표를 해놓았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답을 보느라 커튼을 걷는 바람에 정기적으로 커튼을 바꿔야 했다. 커튼 안에는 거울이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사람보다 위험하다고 믿는 동물이 있다는 것을 나는 희생을 치른 후에야 알게 되었다. 그것은 어느 대륙, 어느 서식지에나 발견되는 아주 평범한 동물이었다. 나는 동물은 동물이라는 교훈을 배웠다. 2번이나 배웠다. 한 번은 아버지에게서, 또 한 번은 리처드 파커에게서. 일요일 아침에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겠다며 아버지가 나와 형을 호랑이 사육장으로 데려가셨다. 사육사가 다리가 묶인 염소를 들고 와 철장 안에 놓고 나왔다. 호랑이가 몸을 일으키더니 표효하기 시작했다. 염소가 뛰어오르기 시작했다. 갑자기 트랩도어가 쑥 열렸다. 다시 침묵이 번졌다. 염소의 울음소리와 발굽이 바닥에 닿는 소리만 날 뿐이었다. 죽을 만큼 무서운 소리였다. 아버지는 내가 보는 앞에서 호랑이에게 염소가 어떻게 잡혀먹는지 보여주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호랑이를 만지거나 호랑이를 쓰다듬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두라며. 동물조련사는 늘 자신이 1인자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2인자로 추락하면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다.
동물들은 앞에 있는 동물의 지위가 어디쯤인지, 즉 자신이 상대보다 위인지 아래인지 파악해야 한다. 서열은 동물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서열은 누구와 어떻게 연대해야 하는지 알게 해준다. 언제 먹을 수 있는지, 어디서 쉴 수 있는지, 어디서 마셔야 하는지도 서열로 파악된다. 동물은 서열을 파악할 때까지는 불안한 무정부 상태의 삶을 산다. 초조하고 위험한 상태로 남는다. 서커스 조련사에게는 다행스럽게도 동물끼리의 서열은 격렬한 힘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다. 힘보다는 머리의 문제다. 조련사는 심리적으로 우세한 위치를 차지한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종교와 신에 관심이 많았다. 우리 모두 카톨릭 신자처럼 태어난다. 그렇지 않은가? 천국도 지옥도 아닌 곳에서 종교도 없이 그렇게 있다가 누군가에게 이끌려 신을 소개받지 않는가? 대개 그 만남 이후 이 문제는 끝이 난다. 많은 사람이 인생 여정을 따라가다가 신을 잃어버리는 것 같다. 힌두의 눈을 통해서 나는 우주를 이해한다. 세상의 영혼인 브라만이 있다. 브라만을 토대로 존재라는 옷감이 시실과 날실로 짜이고 공간과 시간의 상식적인 요소를 구성한다. 우리가 가진 빈곤한 어휘로는 절대자, 진리, 궁극적인 존재, 존재의 토대 정도로 말하지만 그 정도 설명으로는 부족하다. 우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 나는 아기일 때 이미 힌두교인이 되었고 14살에는 기독교도가 되었으며 15살에는 이슬람교를 동시에 믿게 되었다. 나는 기독교 세례도 받고 싶고 이슬람 기도 카펫도 갖고 싶었다. 어머니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결국 부모님은 기도 카펫을 사주셨다. 기도 카펫이 마음에 들었다. 나는 밖에서 기도했다. 그게 좋아서. 기도 카펫을 집 뒤 마당 구석에 펴고 나는 누런 땅에 조심스럽게 그려놓은 선의 도움으로 메카와 마주섰다. 가끔 기도를 끝내고 고개를 돌리면 아버지나 어머니, 라비 형이 날 보고 있었다. 그들이 기도하는 내 모습에 익숙해질 때까지 한동안 그랬다. 세례식은 좀 어색한 행사가 되었다. 어머니는 옆에서 잘 따라했지만 아버지는 굳은 표정이었다. 라비 형은 크리켓 생각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행사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똑같았다. 1970년대 중반, 인도는 혼란기였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통보받았다. 라비 형과 나는 벼락을 맞은 것 같았다. 캐나다라니. 캐나다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먼 거리로 따지자면 북아프리카의 팀북투와 다를 바 없는 나라였다. 우리 가족은 1977년 6월 21일 파나마 선적에 일본 화물선 침추모를 타고 마드라스를 떠났다. 배는 크고 아주 대단했다. 폰디체리에서의 마지막 날, 나는 마마지와 쿠마르 선생님, 쿠마르 씨,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어머니는 가장 좋은 사리를 입었다. 머리를 길게 따 솜씨 있게 들어 올리고 싱싱한 제스민을 꽂아 장식했다. 어머니는 아름다웠다. 그리고 슬펐다. 인도를 떠나니까. 동물들에게 마취제를 놓아 우리째에 안전하게 실었다. 먹이를 채워넣고 잠잘 곳을 준비했다. 나는 손을 마구 흔들어 인도와 작별했다. 태양은 빛났고 바람은 꾸준히 불어왔다. 머리 위에서는 갈매기가 우러댔다. 나는 말할 수 없이 흥분했다.
예상대로 풀리지 않는 세상 일을 우리가 어쩔 수 있을까? 다가오는 삶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살 수밖에 없는 것을.